네, 이슈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 중국 쪽 이슈를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정치협상회의 정협이 어제 개막하면서 중국의 대형 정치적 이벤트인 양회가 개막됐습니다. 시장 추가 상승을 위해서 얼마만큼 중국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요. 오늘 양회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전문가와 박남숙 기자 그리고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양회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숙 기자, 이 양회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올해 의제와 또 달라진 점 있는지 좀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중국의 최대 정책 자문기구인 정협, 다시 말해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과 함께 양회가 시작됐습니다. 중국의 5세대 지도부 시진핑 체제의 향후 10년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회의 또 다른 축인 전인대, 즉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앞서 정협은 14일까지,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전인대는 내일부터 17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전인대에서 다양한 정책 건의를 하는 정협의 회의 기간은 매년 11일 동안이었지만 올해는 시 총서기의 회의 문화 효율화 정책에 따라 9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이번 양회가 다른 해보다 중요한 이유는 새롭게 출범하는 시진핑 리커창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시진핑은 오는 18일 예상되는 폐막식 연설을 통해 국가주석 취임을 대내외에 알리고 앞으로 10년 시진핑 후의 청사진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양회에서는 또 정부 조직 개편 방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중국명 자오위다오, 일본명 센카구 열도 분쟁 등 영유권 분쟁에 대비해 기존 해양국이 불호승격하거나 권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대기 수질 오염 해결 등 환경보호 문제, 소득 불균형 해소 등도 전인대 주요 논의사항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향후 10년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작에 시선이 좀 집중된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중국 모멘텀에 좀 기대를 하고 시작을 했지만 화학과 철강 업종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입니다. 특히 화학 업종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현재 동반 매도세가 좀 잡히고 있는데요. 과거 양회 기간 동안 좀 시장의 모멘텀을 받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전문가님, 과거 양회 기간 동안 주가가 좀 어떻게 움직였었나요? 네, 과거 양회 기간 동안에는 양회가 매년 열리거든요. 네, 이번 지도부 교체, 시진핑 지도부 교체 이후에 첫 번째 열리는 양회이기 때문에 비교한다 그러면 이제 과거 이제 후진타오 지도부가 교체됐을 시점과 비교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시점으로 이제 중국 상해지수 종합지수를 본다 그러면 그 당시 앞뒤 전후로 인해서 강세 흐름이 나타난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는 좀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좀 약세를 좀 보였었죠. 그 이유는 이제 춘절 이후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규제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불확실성이 좀 있었죠. 이탈리아 총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시퀘스터, 이런 글로벌 불확실성 영향으로 이제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제 양회를 앞두고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정책 기대감에 따른 이제 기대감은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에 나설 것으로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이제 차트를 좀 준비했는데요. 이제 양회 전후 상해 종합 주가 지수의 이제 등락률을 보여준 차트입니다. 맨 앞에 이제 빨간 박스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2002년하고 3년도에 이제 후진타오 주석, 장쩌민 주석에서 후진타오 주석으로 이제 지도부가 교체된 후에 발생했던 이제 양회의 상해 종합 지수 흐름인데요. 앞에 이제 파란 부분과 뒤 이제 빗선으로 처리된 부분이 이제 양회 전후의 주가 흐름인데 다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하지만 이제 매년 열렸던 이제 양회에서는 이제 등락이 좀 거듭한 흐름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지도부 교체 이후에 정책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좀 분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같이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에 완전히 하지는 않고요. 이제 글로벌 증시에 영향받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2013년도 이제 중국 상해 종합지수 흐름인데요. 작년 말 이제 상승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와 동조화되면서 강한 흐름이 보여줬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들어서면서 조정을 좀 받았지만 중국 상해 지수는 연속적인 이 상승 흐름이 나와줬죠. 하지만 춘절 이후에 이제 약간 조정 흐름이 나왔던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규제에 관련된 정책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부분이 좀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2월 말쯤서부터 다시 반등을 하고 있죠. 즉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하면서 글로벌 불확실성도 일부 해소되는 이 부분이 이제 반영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네요. 자, 그렇다면 새로운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체제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텐데요. 이런 새 지도부의 정책적인 기조는 좀 어떻다고 언론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이 개혁과 성장성 사이에서 또 균형을 맞춰서 절충하는 정도일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성장보다는 사회 안정에 더 초점을 둘 것이라는 얘기가 좀 많은 것 같고요. 또 글로벌하게 지금 경기 상황이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부적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을 좀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전 정부에서 이제 내수 주도형으로 가기로 했던 정책 방향은 유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반적인 개혁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이제 시진핑 정부가 신형 도시화라는 카드를 좀 꺼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만 이제 무작정 성장으로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성장 목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7.5%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7.5%가 전망이 되고 있군요. 네네, 네, 성장 방식을 수출해서 내수로 전환한 이후에 좀 구체적인 전략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렇다면 올해 전인대 관전 포인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장보다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회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박남숙 기자, 올해 관전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양회에서는 이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뚜렷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 이번 양회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 대한 목표치는 각각 지난해와 동일한 7.5%와 4%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추가적인 긴축이라든지 인위적인 부양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KDB 대우증권도 올해 양회는 지도부 인선과 또 정부기구 개편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민생 관련 정책들이 추가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고요.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전인대에서 시장이 우려하는 만큼 강도 높은 규제나 또 신형 도시화와 내수 확대를 앞세운 주목할 만한 부양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 정부 정책과의 연속성이 강조되고 인선과 대부제 등 조직 개편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K증권도 올해 전인대에서는 성장보다는 사회 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중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투자 부분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소비 부분의 확대가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중국이 전반적으로 투자 주도 성장에서 소비 주도 성장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성장 탄력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일각에서는 제시가 되고 있어요. 지난 주말 발표된 서비스업 지표라든가 제조업 지표도 좀 부진했고요. 좀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나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 목표치는 7.5%로 2012년하고 동일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성장 탄력 둔화는 아니겠고요. 그냥 성장률 하락이 정체된 정도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시진핑 정부가 내걸고 있는 사회 안정과 어울리는 성장률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사회라는 것이 성장 쪽으로만 가다 보면 거기에 따른 불협화음이 나게 되는 것인데 이걸 좀 주춤하게 해서 좀 조절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서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요. 세부적으로는 투자 확대 없이 일단 소비만으로 이런 성장률 달성을 이끌어내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단기적으로는 투자 확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소비 확대가 겹쳐지는 그런 정책을 집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원론적으로 이 투자보다는 소비가 금리 변동에 대해서도 비탄력적이고요. 또 플럭추에이션도 낮은 편이라서 중국 정부가 소비 주도형으로 가려는 방향은 잘 잡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 경제에 연동된 특성을 보이는 수출 경기는 사실은 환율 조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수출량을 조절할 수는 있겠는데 자국의 내수보다는 통제가 더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도 중국이 내수 주도로 가려는 방향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중국 시황뿐만이 아니고 한국 증시에도 길게 봤을 때는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중국이 대외 불확실성에 상당히 취약한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 쪽의 수출 비중이 32% 정도라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내수 주도로 바뀌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더 높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소비 진작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또 이 국내 관련주들 영향까지 함께 정리해 주시죠. 네, 작년 중국에 있었던 회의에서도 일부 언급이 됐었는데요. 역시 이제 도시화 부분이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즉, 그 소비 진작은 도시화를 촉진하면서 소비를 진작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도시화가 되면 소득 개선이 일어나고 내수 확대가 일어나면서 질적인 성장을 이룬다. 이런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여기 맞춰서 2020년까지 도시화율을 약 60%까지 상향한다는 목표도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관련된 지표가 이제 다음 장에서 설명이 될 텐데 도시화율이 약 1% 정도 상승 시에 내수 부양 효과가 약 7조 위안 정도 된다는 분석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네, 과거 이제 중국의 정권별 정책 흐름에서 2013년도에 이제 내수 확대, 민생 안정, 균형 발전,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화두를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과거에 보시면 후진타오 정권은 역시 성장과 안정, 그리고 이전의 장점인 주석은 경제의 고도 성장, 여기에 이제 성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면 시진핑 정부에서는 바로 이제 도시화와 분배 정책 지속, 그다음에 신성장 산업 육성, 도시화 전개 이런 그 내수의 확대, 질적 성장에 초점이 맞춘 것이 이제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에 맞춰서 이제 차근차근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도시화에 따른 전국 소비 지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도시화에 따른 소비 지출 총액 증가분이 약 1조 8,841억 위안으로 약 21% 정도 이렇게 증가한다는 분석 자료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도시 관점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제 그 도시화에 따른 총액 증가분도 약 11.8%, 즉 도시화에 따른 성장을 그 내수 진작으로 효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좀 나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의 도시화율과 그 GDP의 관계를 좀 분석한 자료인데요. 왼쪽에 있는 차트가 이제 도시화율에 대한 그 비교치인데요. 전 세계의 이제 도시화율에 거의 접근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중국도 이제는 그 도시화를 관점으로 세계적인 흐름과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가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 또 우측에는 그 가운데 있는 중간쯤이 중국의 그 도시화와 GDP의 관계를 나타낸 건데요. 아직 중간 부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죠. 근데 우측으로 가면서 도시화율이 증가할수록 GDP가 성장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즉 이런 흐름으로서 바로 그 소비 진작을 이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이제 과감한 이제 양적을 돈을 풀어서 이런 부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그 내실을 가지면서 도시화를 추진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내수 진작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종목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냐면 바로 이제 도시화되면서 산업화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텐데요. 거기에는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제 자동차도 좀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휴대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중국에서 가장 기대되는 게 IT 쪽에서는 이제 중소형 스마트폰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영향을 주면서 같이 이제 소비 진작과 함께 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도시화를 핵심 키워드로 좀 살펴봐야겠네요. 자, 그럼 부동산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부동산주들의 급락 중국 증시에서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 막기 위해서 주택 매도 차익 20%를 과세하기로 했다라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는데 억제 정책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영향력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중국의 주택 가격 좀 잠깐 점검을 해볼게요. 전월 대비로 1월 달에 0.5% 올라서 8개월째 반등을 이어갔고요. 전년 대비로는 0.6% 오르면서 11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나오는 시황이 부동산 경기가 저점을 통과해서 완연하게 회복될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고요. 그 전년 대비로만 봤을 땐 잔잔한 것 같지만 일부 대도시에서는 여전히 상당히 가파른 그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어떤 대책들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지난 2월 22일 열렸던 구 지도부의 마지막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신국 5조라는 올해 부동산 5개 정책 방향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첫째 보면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을 통제 목표를 정해서 책임제로 가자는 쪽이었었고요. 두 번째가 부동산 보유세를 개혁 시범 확대하겠다는 안들 나왔었고요. 또 일부 과열 도시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는 대책들, 또 주택 신용대출 정책 차등화,
셋째로 이제 중소형 주택 공급 확대, 또 네 번째로 보장성 주택 적용 대상 확대,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격 명시 및 부동산 정보 시스템 구축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투기 수요는 지속적으로 억제를 하겠고 또 실수요층에 대한 지원은 보완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도였던 것 같은데요. 상무회의 종료 이후에 국무원이 각 지방정부에 토지 공급 계획안을 3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면서 이번 전인대에서 이 신국 5조에 대한 나머지 세부 지침도 발표될 것이라는 이렇게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워낙에 내수와 상당히 직결돼 있고 뭐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부동산 규제 강도가 차후에도 아주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역별, 대상별 차별화 정도, 차별화된 어떤 그런 규제가 예상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일선 도시 같은 경우는 주택 구매 제한 조치를 더 강화하겠다는 조치들, 그리고 이제 2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최초 지급 비율 상향이라든지 토지 공급 확대 등의 조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좀 강도 높은 조치보다는 어떻게 좀 그 원만한 정도의 조치를 예상하게 되고요. 또 부동산세 적용에 따른 가격 억제 효과도 크지 않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세가 워낙에 이제 고급 빌라라든지 대형 아파트 보유에 징수되는 세금이어서 뭐 이러한 세금들이 고소득층의 투기 수요를 완전히 억제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이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도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이런 억제책들이 경기를 어떤 급냉시킬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시작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고강도 대책은 나올 가능성 낮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네요. 자,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키포인트가 좀 완화였는데요. 긴축으로 선회될 가능성도 좀 이제 봐야 될까요? 네, 그런 움직임도 좀 있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긴축 전환보다는 이제 중립 기조를 유지할 전망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다만 이제 뭐 물가가 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좀 많이 오른 상태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완화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좀 감소를 하고 있어서 긴축도 아니고 완화도 아닌 이제 어느 정도의 중립 기조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축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춘절 이후에 이제 부동산 관련 규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인민은행에서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일부 자금 회수에 나서면서 이제 긴축이 좀 우려감이 이제 시장에서 나타났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춘절 전후로 인해서 이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인민은행이 이제 과거에도 했던 통상적인 관행으로서 이제 행동에 나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내수 확대를 또 그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강하게 이제 긴축을 하다 보면 이 부분과 상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긴축으로 크게 돌아설 것으로는 전망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킬 필요는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규제책은 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 확대 부분이나 이쪽으로 좀 포커싱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시화가 되면서 이제 그 농민들이 이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자금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신성장 기업에 대한 산업 지원, 즉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출 지원이라든지 정책적 지원은 기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어서 부동산 쪽에는 약간의 긴축이 들어가겠지만 그 이외에 이제 신성장 산업 쪽에서는 뭔가 다시 지원이 좀 들어가는 이런 양쪽 둘 다 지원하는 정책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제 부동산 가격의 추이를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부동산이 이제 많이 올랐었죠. 그렇지만 작년 말에 이제 소폭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진정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 포착이 되고 있지만 다시 이제 반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규제는 강하겠지만 강력한 규제가 부동산 쪽에 제재가 되지 않을 것으로는 분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제 그 긴축으로 가야 될 이유가 바로 물가 상승이 많이 일어날 경우에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미국의 이제 중국의 CPI 지표를 보면 점진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지만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가고 있죠. 즉 이런 부분이 아직은 크게 긴축을 선회할 수 있을 만한 지표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위에 이제 회색선이 이제 지급 준비율인데 지급 준비율도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높여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긴축에 대한 정책들은 일부 반영이 됐기 때문에요. 급작스럽게 긴축으로 선회하기보다는 완만하게 이제 경제를 연착륙할 수 있는 움직임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립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두 분의 투자 전략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야구와 관련해서 먼저 허준식 해설위원님, 어떠한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그 중국 GDP는 지금 7조, 작년 기준으로요, IMF 기준입니다. 7조 9,917억 달러로 미국 다음으로 이제 경제 규모가 큽니다. 이제 뭐 이런 중국이 7%대 성장을 이어간다는 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겠다. 물론 이제 예전만큼은 아닙니다만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은 작년 4분기에 7.9% 성장하면서 2년 만에 그 성장률 폭이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었는데요. 1분기에는 8%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쉬는 경에 나왔던 PMI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수가 뭐 춘절 연휴 효과인 그 탓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조금 주춤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전망은 뭐 1분기 한 8%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이렇다 그러면 의미가 있겠고요. 중국이 지난해에 양회에서 7.5% TP 잡았었는데 실제로 작년 연간 성장률은 7.8%로 이보다 높았었던 사례가 있고요. 올해도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는 한 7.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잡을 것 같습니다만 이보다 높은 8%대로 성장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낙관을 해보고요. 또 이번 양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책이 확인되는 수준 뭐이겠지만 중국 모멘텀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긍정 내지는 그러니까 중립 이상 정도의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관련해서는 요즘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타이어 관련주는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T는 뭐 계속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뭐 인구도 많고 그쪽에 어떤 모멘텀을 신종기기에서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중국에 진출한 뭐 제과라든지 조미료 업체들은 좋아 보이고요. 생필품은 뭐 언제든지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는 뭐 중저가 포함해서 고가까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락문화도 빼뜨릴 수 없겠는데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뭐 카지노 관련해서도 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중국 모멘텀이 악재가 되진 않고 호재 쪽에 좀 시선을 모으고 계신데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은 어떠십니까? 어떠한 투자 전략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양해 이제 기간 동안에 이제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3월 8일 날 이제 중국 수출입 지표가 좀 발표 예정인데요.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도시화에 따른 역시 소비 확대군,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투자가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인프라 투자는 이제 국내 기업보다 이제 중국 내에 있는 기업이 좀 먼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비 확대되고 있는 음식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화장품주, 즉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소비 확대군에 일단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소재 섹터는 그 이후에 이제 중국 증시가 좀 반등을 하고 글로벌 경기가 이제 반등을 하면서 주식에 영향을 줄 때 그때 이제 따라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서요. 우선은 이제 소비 확대군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나중에 이제 중국 상해 지수나 코스피가 이제 반등을 추가로 상승한다 그러면 소재 업종까지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가 상승을 할 때 이제 외국인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중소형주보다 이제 대형주 쪽에 이제 초점이 좀 맞춰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IT 관련된 부품주, 즉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은 역시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돼서 수혜가 좀 예상되기도 하지만 완성차보다는 이제 중소형 부품주 쪽에 먼저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이게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 즉 중국 양회에 대한 효과와 지금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는 외국인 주도 상승 시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군, 즉 스마트폰, 자동차, 그다음에 중국 소비 확대군 이 세 개로 좀 중점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양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모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